앞에서 아마 이동희 교수님 해주신 내용들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자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나와져 있지 않고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K원전 정책의 전환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비슷하게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제가 이렇게 해서 논문 투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3년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마 국가 안보 근간에 대해서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이라고 하는 형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지지층이 많이 구별이 돼 있고 또 아까도 이제 이동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원전 정책이 실적으로 2017년에 5월 10일 날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6월 19일 날 고리 1 원자로를 폐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나라로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조량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는 맞아요. 앞에 우리 얘기했던 화석 연료인 경우에는 사실 지구 역사가 약 50억 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석탄이라든가 석유는 50억 년이라고 하는 그 지구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던 나무들이 오늘 압력하고 뭐 비가 받고 이러면서 온도 받고 그러면서 오늘 쓰고 있는 석탄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던 어떤 생물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룡이 됐던 그런 생물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늘 쓰고 있는 것들이 석유예요. 그래서 그거는 땅 속에 무한정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석탄이나 석유는 고갈되고 100%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석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되면 다 쓰고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걸 다 써서 고갈되고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가는 거는 확실하게 맞는 정책인 거는 맞아요. 근데 현재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량이라든가 우리나라 지역 여건상 그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실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차차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보통 K-팝도 나오고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K-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어떤 스페시fik하게 제가 SMR이라고 하는 정책을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최종적으로는 저도 SMR 정책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탈원전 정책 장단점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폐원전의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MR에 대한 어떤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아마 주로 배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바로 영국입니다. 1956년에 제일 초로 원전에 대한 거를 시작을 했는데 마저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근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얼마 되지는 않았죠. 2011년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삼중수소나 뭐 이렇게 뭐 방류해가지고 오염수 방출해가지고 지금도 논란의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거고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이렇게서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사실 많이 폈어요. 많이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보면 한전에서 우리가 순이익이 약 14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1분방에 해도 약 6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련의 체르노빌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1979년에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계 3대 원전 사고라고 얘기를 해서 1979년에 미국하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렇게 세 개를 세계 3대 중대 원전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빗대서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 시작을 했어요. 1962년에 핵분열을 시작을 해가지고 1977년에 원자력 생산을 했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세계 20번째 핵 발전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6월에 19일 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고리 1호 연구 정지 선포식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축소화 방안을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과에서 반발도 하고 뭐 그랬었죠. 자기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많이 이제 논란의 요지도 됐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산자부에서 산업부에서 나와져 있는 전력 수급 계획을 제가 찾아를 보니까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에서 보면 가장 원자력이 23.4%라고 돼 있고 30년 정도 되면 원자력 비중이 32.4%, 36년 되면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걸로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서두에 이경우 교수 얘기한 것처럼 2030년 이후에는 여기 수소나 기타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기타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도 굉장히 이제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도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 보면 여기 나와져 있는 원자력은 점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점점 증가될 거고 석탄 원료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까 탄소 중립하고 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뿐만 아니라 땅속에 내장되어 있는 연료는 언젠간 고갈되고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점점 줄을 수밖에 없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점점 증가를 해서 2036년 되면 전체적으로 원자력이 전체 생산량의 1위가 될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2위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산자부에서 이렇게 그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연구 발표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적으로 발전량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6년 되면 667 테라 와이트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발전량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점점 증가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나머지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이 증가하는 내용들을 아까 우리가 그 SMR이라고 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올해 3월 15일 날 경주의 이제 문무대학면에 산자단지가 확정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경주 와서 보면 그 플랜카드 써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나라 잠깐 보면 이제 벨기에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2003년대는 다양한 에너지를 다양화해서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2022년 기준에 4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약 3.8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자라가지고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서 탈원전 정책을 시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 전력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국가 경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던 SMR이라고 하는 시도를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본에 갖고 온 일본을 보면 사실 일본도 196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원전에 대한 이제 선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2011년에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큰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비용이 한 200조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맥시멈 4,8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전 사고를 해서 만약에 보험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200조니까 훨씬 더 못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전이라고 하는 형태를 버릴 수는 없고, 또 탄소 중립이다, 기후 변화다 등등등 해가지고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소형 원전이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방침을 세웠지만, 요즘 얘기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우리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게 어렵고, 지금 현 보면 자동 휘발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다른 대응으로 신혼 원전 건설 발표를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원자력에 대한 운영 현황이라고 얘기를 해서, 안부 수자력 원자력에서 제가 홈피를 다운받아가지고 했던 데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5군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 한울, 월성, 세울, 보리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운행을 하고는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제가 경주로 왔으니까 경주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면, 여기 경상북도 경주 양남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총 면적이 약 66만 평 정도 있고, 가압 중수령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에서 가압 중수령 원전을 우리가 월성 원전에게 설립했다고 되어 있고, 75년에 건설 부지를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2,800만 메가와트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1호기는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2호기 정비 중에 있고, 현재는 3호기, 4호기, 신1호기, 2호기 이렇게 4가지가 가동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최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5군데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한올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전력량이 가장 많고, 월성은 지금 현재 보면 4번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 안전 운영 정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고가 있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제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월성에서도 우리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방출해가지고 논란의 전쟁이 있더라고요. 있던데, 어쨌든 크게 우리가 어떤 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해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전 사고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었고, 이제 고장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나와져 있는 뭐 기계, 전기 계측, 외부 뭐 이런 거에서 일부 고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은 하고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쓰고 나면 폐기물이에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기물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뭐 오염수 방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오염수를 갖고 있는 저장량이 92%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버려야 되는데, 그 방류하는 방법 중에, 처리하는 방법 중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뭐 알프스라고 하는 걸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서 논란이 되는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할 때 어쩌면 저는 분량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별로는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뭐 안 버리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안전에 처리해서 버리면, 사실 우리 몸에는 사실 삼중수란 자체가 물속에 물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 수소라고 하는 형태가 무겁다고 해서 삼중수소예요. 사실은 이중수소도 있고
참중수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그래서 사실은 그에 들어있는 양이 엄청나게 작고 실제로 우리 몸에 다이렉트로 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유기물하고 반응을 해서 뭐 어떤 암을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 양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흡수를 해도 그렇게 데미지 받는 거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자력 안전법 체계해가지고 원자력 진흥법부터 해가지고 한 7가지 형태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법들이 이렇게 잘 나와져 있어요.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 원자력 가동 원전에 대한 어떤 정기 검사가 있고 뭐 가동 중 검사, 품질 검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안전 관리 면에서는 제가 보면 굉장히 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전이라고 하는 형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잖아요. 전 정권이나 또 이번 정권이나 해가지고 원전이라고 하는 형태는 정권에 따라 많이 바뀌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인구 증가하면 에너지량도 당연히 증가할 거고 또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시대화하면서 당연히 이제 변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 나라가 처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이라든가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될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사항이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했는데 휘발유를 대용할 수 있는 대체 연료를 저도 이제 해서 특허도 써놓고 그랬었는데 그 대용이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에요. 에탄올, 여러분 마시는 술이에요. 술을 휘발유에다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10% 집어넣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에탄올의 E를 따가지고 E10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휘발유에다가 알코올을 10%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알코올이 더 비싸요. 굳이 넣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에탄올을 만드는 생산업체에서 이제 요구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먹는 술량에 비해서 자동차 연료 들어가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네들이 자동차 연료 10% 들어가면 그 사용량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많이 했고 저도 기아, 현대, S51 뭐 이런 상들 해가지고 하고 현대자동차, 지혜자동차 뭐 이런 자동차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연료 입장에서 보면 10%가 에탄올이 들어가면 10%에 대한 매출이 감소해요.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소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경유예요. 경유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BD5라고 얘기해서 5%까지 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첨가제를 넣기는 해요. 그래서 BD5라고 해서 바이오 디젤 자동차에다가 식용유를 5%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동차 시동면이나 이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식용유가 더 비싸요. 문제는 뭐냐면 식용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잡유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까 제가 에탄올을 얘기했었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많은 일드가 나오는 게 사탕수수예요. 그럼 사탕수수 결국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 수입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연료를 수입하는 양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수출한 나라에서 야 니네 그 가격에다가 못 줘 라고 얘기하면 그 가격이 다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농림부 쪽하고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게 그러면
사탕수수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농작물을 키워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을 축출해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또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감자입니다. 이런 불모지에다가 뭐 녹슨 땅에다가 돼지감자를 심어서 돼지감자를 이용해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고 그 알코올을 가지고 연료를 쓰자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여건상 뭐 일조량이나 아까 뭐 등등등 해서 사실은 어떤 논문화되고 이슈화되는 거는 되지만 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어떤 이슈화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상업화돼 가지고 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들이 더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원전 세계 중대 원전 사고가 3개입니다. 79년에 미국에 있는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 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그다음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이게 중대 원전 사고의 3가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탈원 정책이라고 하는 장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입니다. 뭐 원전이 없으면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사고 나면 처리 비용이 일본 후쿠시마 같은 거죠. 200조 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처리 비용이 들 거고 뭐 그거에 대한 원전이 없으면 문제는 안 생길 거고 또 하나 나와지는 게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폐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묻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맥시멈 꽉 차면 더 이상 묻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반발하는 게 님비라고 얘기해서 내 지역에는 안 돼, 딴 데 괜찮지만 우리 동네는 안 돼 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장점이 이런 거 형태가 되면 단점이 뭐냐면 전력 수급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엄청나게 착장이다. 오늘 아침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적재임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뭐 해외 뭐 여행을 뭐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한전 같은 경우는 연봉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센데 어쨌든 전기 요금은 굉장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어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뭔가 뭐 대책을 세우겠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이 굉장히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좀 싸다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K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천연가스 주입료가 굉장히 좀 막혀서 점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K원전 우리가 얘기하는 SMR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서 이런 아랍에미리트에 20조 정도에 대한 원자력을 수주를 이번에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세계 6위예요. 6위입니다. 미국이 1위,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6위예요. 원자력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K원전이라는 형태는 아까 얘기했던 탄소 중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요즘 녹색 에너지 등등 이런 표현도 쓰는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이 원전이라고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22년 7월에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 원자력을 포함시켜 가지고 2050년 내에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죠. 이 뒤에 보시면 다 모두 타겟이 언제냐면 2050년으로 타겟이 다 돼 있어요. 2050년에 돼 있고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 대형보다 원전보다는 경제성이나 또는 안전성, 유연성에서 굉장히 좋고 차세도 어떤 메가 트렌드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제 비교를 잠깐 보면 대형 원전, 소형 원전을 보면 건설 기간이 이렇게 변설 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문제는 한번 건설 중간에 하다가 이거 안 돼. 라고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죠? 이거 접어야 돼. 라고 해서 공사하는 중에 접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핵 주기 교체도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지만 2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강제 순환이지만 얘는 자연 순환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다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어요. 그죠? 원전이라는 형태는 다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열을 식혀야 돼요. 쿨링을 시켜야 되는데 식힐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대전에 있는 그 표준과학 연구원이라는 데 근무를 할 때 그 한전하고 같이 프로젝트 한 이유가 뭐냐면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원전을 식혀야 되는데 바닷물은 다 말로 염분이 많아요. 염분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 관을 부식시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을 부식시키면 결국 관이 노가 돼가지고 부식돼서 결국은 원전에 대한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 원전에 들어가는 물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염분이 하나도 없게끔 만듭니다.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염분이 하나도 없는, 사실 미네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순수한 H2O란 상태만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시로 얼마만큼 그런 염분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전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했지 모듈 형태 생각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이제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로 해서 메가 트렌드로 자극을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유연성, 안전성, 경제성 매도 획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고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들었었고 그래서 시장 전망을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경주에 제가 보면 잠깐 2025년에 3월 15일 날 SMR 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후보지로 확정 발표가 돼서 이제 거기 보면 위치 규모를 보면 이게 150만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평수로 얘기하면 약 48만 평 정도 됩니다. 48만 평 규모에다가 SMR 산업단지 조성을 확정됐고 여기에 참여 기업한 입주가 보통 225개, 고용 찬출 인원이 약 22,779명, 경제 효과는 약 6,800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뭐 SMR 특정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체형으로서 안전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다른 재생에너지하고 호환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연성으로 작용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듈이라 얘기하지만 조그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00m 정도 되지만 여기 나와져 있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25m 내외, 폭은 한 4m, 5m 내외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조그만 거는 아주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이 SMR이라고 하는 다 정부 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형태다. 메인이 그죠? 만에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가는 형태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별로 보면 SMR 정책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기술이 굉장히 이 어떤 인력이나 우수 연구 인력 확보가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에는 미래 에너지로 갈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고 뭐 아까 이건 이제 아까 얘기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시장에 대한 이제 들어갈 적기다라고 하는 거고 안정성, 경제성 면에서도 새로운 어떤 과감 혁신 기술이 좀 필요할 거고 신성장 동력 창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이제 탈탄소라고 하는 탄소 중립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해결점은 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여기도 핵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니까 안전성과 환경 그리고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수출 그리고 아까 융합혁신이라는 말도 썼었는데 융합혁신이라든가 소통과 협력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이것도 아까 이경 교수한테 한번 언급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허가에 대한 문제까지 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시장 전망을 보면 향후 2050년 기준이면 약 한 600조 정도에 대한 시장의 크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2050년에 탁 해설되어 있는데 약 보통 한 400조 이상에 대한 시장 크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SMR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경주에서 이런 이제 정책 발표도 얘기를 하면서
경주시 문부대학면에 약 48만 평에 대한 SR 산악단지가 형성이 돼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주시의 인력 창출도 하고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